6월 모의고사에서도 9월 모의고사에서도 이 개념이 가장 기본이었는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 틀리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면 3년 전 선생님 영상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아주 오랫동안 있어 왔던 개념인데 애기들이 자꾸 놓치는 거야. 그러니 다시 이야기합니다. 빈곤의 시작, 주관적 빈곤과 객관적 빈곤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 빈곤, 소득이 중요합니다. 최저 생계비 미만이야 절대 빈곤. 남들의 소득에 비교해서 잘 버는지 아닌지를 봐야 돼. 상대 빈곤이라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사탐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빈곤 파트를 다룰 예정입니다. 드디어 표운석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비율 절대치 증감률을 넘어 그리고 항상 사회문화의 20번에 해당하는 계층 파트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빈곤입니다. 빈곤 같은 경우에는 2016학년도 6, 9월도 어렵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슈가 되게 많았었어요. 왜냐면 과연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이 같을 때 빈곤선을 같다고 해야 하나? 라는 개념으로 되게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당시 문제를 풀고 그 당시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는 다 평가원의 답변을 기준으로 세팅했습니다. 왜냐면 애기들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만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은 누가 내는 건데? 평가원이 내잖아. 평가원이 그해 이런 답변을 통해서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이 같을 때 빈곤선이 같다고 봐야 된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 기준으로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이 공부를 했는데 거기까지 다루진 않더라고요. 2016학년도 수능도 그리고 2017학년도 같은 경우는 아예 6, 9, 11 모두에서 빈곤선과 빈곤율 자체를 이런 예전처럼의 문제처럼 다루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2018학년도도 그리고 지금 2019학년도까지도 빈곤의 출제 방향성은 약간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2019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 옛날 영상을 내리고 이 영상을 대체하고자 예전에 그 개념을 비공개로 돌렸는데 그게 인기가 좀 있었어요. 선생님 막 자랑해? 그리고 정말 몇 명 보진 않지만 선생님의 이 영상을 보는 아이들이 밑에 댓글을 달고 그리고 고맙다라는 인사를 선생님한테 전할 때 선생님도 그 댓글을 보고 힘을 내서 자꾸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거든요. 얼마 전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예전에 빈곤 강의 들었는데 명강의였죠? 이런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룰루랄라님이었던 것 같은데 영상 보고 있나요? 그런 댓글이 선생님에게 힘을 주고 그 힘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생님이 가장 힘을 나게 하는 건 만점입니다. 우리 한번 만점 맞을 그 기운으로 우리 한번 빈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 빈곤 개념 분명히 출제될 겁니다. 왜냐고요? 6월과 9월 모두 나왔거든요. 자,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빈곤의 유형입니다. 넌 너무 놀랐던 게 이게 9월 모의고사입니다. 7번 문제였습니다. 이게 과연 오답률 5번에 들만한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애기들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못해서입니다. 선생님이 3년 전 영상에서도 이 영상에서 시작합니다. 제발 막 이러면서. 왜냐? 우리는 빈곤의 시작은 주관적 빈곤과 객관적 빈곤으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선생님이 애기들이 이렇게 현장 강의를 하면 물어봅니다. 애기들, 빈곤 두 가지로 구분해. 처음 시작이 뭐야? 그러면 상대 빈곤이랑 절대 빈곤이요. 아닙니다. 주관 빈곤과 객관적 빈곤으로 구분한 후 객관적 빈곤 안에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으로 구분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좋은 건 거죠. 왜냐? 주관적 빈곤은 얼마를 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를 벌든지 상관이 없이 나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 나 1,000만도 가난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즘에는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영어 성적.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지역 자체가 강남권이다 보니까 영어 성적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 학생 하나가 이제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저요 이제 이 아이가 고1이었어요.
근데 이 고1 학생이 선생님 저요 처음 모의고사 봤는데요 96등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96등?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니에요 선생님 저 하나 틀렸어요. 100점 맞은 아이들이 95명이 있었던 겁니다. 와, 선생님 전 미쳤나 봐요. 어떻게 영어를 하나 틀릴 수 있죠? 점수가 96점이든 69점이든 70점이든 다 상관없어. 점수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렇다고 느끼면 가난한 거야. 선생님이 이 예시 또 예전에도 또 비슷한 예시였는데 이런 예시가 있었어요. 이제 선생님 학생 중에 또 하나가 예고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예고 중에서도 어떤 예고 파트가 가장 전공이 가장 선생님이 생각할 때 럭셔리하냐면 음악입니다. 막 기본적으로 막 악기 하나가 막 억 단위를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요즘에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선생님 학생 하나가 이제 미술을 하는 아이였는데 선생님 전 너무 집이 가난한 것 같아요. 아니 왜? 여기 서울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저기 부산에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산 왔다 갔다 해서 여기 왜 이렇게 부산을 많이 왔다 갔다 해? 그랬더니 부산에도 집이 있다고. 여기 그러면 엄청 부자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 제가요 친구네 집에 갔는데요. 친구네 집이 저기 멀리 뭐 파주였나 뭐 이쯤이었어요. 근데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집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층층마다 그랜드 피아노를 브랜드로 사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대박. 선생님은 집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서울에 집도 있고 서울에 아파트도 있고 부산에 아파트도 있는 부자인데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면 가난한 겁니다.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나는 행복해. 굶지 않는 것만 해도 어디야? 난 부자야. 이런 것처럼 얜 얼마를 벌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얜 그냥 느낌적인 느낌. 주관적 빈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객관적 빈곤. 얘는 소득의 기준입니다. 얼마를 버는지가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또 여기에 성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한국사나 국어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사탐이라면 사문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국사든 국어든 사문이든 야 너 몇 점 맞았어? 너 몇 개 틀렸어? 내 점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반영인 건지 상대적 반영인 건지는 다릅니다. 어디 볼까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40점 맞으면 1등급이야. 35점 맞으면 2등급, 30점이면 3등급이죠. 남이 몇 점을 맞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점수만 중요해. 남이 얼마를 벌든 상관이 없어. 내 소득이 중요해. 즉 최저 생계비, 우리나라 기준에는 최저 생계비를 얘기하니까 최저 생계비가 안 되면 그냥 다 절대 빈곤인 거야. 남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이 소득만 보고 최저 생계비를 넘는지 넘지 않는지만 보면 되죠. 상대 빈곤입니다. 소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이 다른 가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심리적 빈곤감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린 이걸 상대적 빈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상대 빈곤선 중위소득의 50%로 설정하죠. 여기 국어나 사문 생각해봐. 이번 9월 모의고사 생명 같은 경우에 만점 맞아 1등급이야. 내 점수 중요하지. 내가 몇 등급 맞는데. 하지만 너무 잘 봤어 애들이. 50점 맞아야 1등급인 거야. 내 점수 중요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얼만큼 맞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걸 소득으로 가지고 오면 내 소득 중요합니다. 하지만 남들의 소득과 비교해서 얼만지를 볼 때 이것이 바로 상대빈곤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6월 모의고사에서도 9월 모의고사에서도 이 개념이 가장 기본이었는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 틀리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면 3년 전 선생님 영상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아주 오랫동안 있어왔던 개념인데 애기들이 자꾸 놓치는 거야. 그러니 다시 이야기합니다. 빈곤의 시작, 주관적 빈곤과 객관적 빈곤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 빈곤, 소득이 중요합니다. 그 소득, 내 소득만 봐. 남들과 상관없어. 최저 생계비 미만이야. 절대 빈곤. 아니, 남들의 소득에 비교해서 잘 버는지 아닌지를 봐야 돼. 상대 빈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느냐? 바로 빈곤선과 빈곤 유래 개념으로 적용합니다.
빈곤선이라고 하면 실제 소득 수준을 얘기합니다. 이 소득 수준을 최저생계비라고 보면 절대 빈곤. 그 소득 수준을 중위소득의 50%라고 놓고 보면 상대 빈곤율이 되죠. 중위소득이 무엇이냐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사탕과 함께 빈곤을 공부했다면 애기들이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이 다르구나. 왜 중위소득의 50%를 가지고 상대 빈곤을 측정하는지 그 개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욕심, 선생님의 바람으로 문사탕과 함께 공부하면 이거는 알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왜냐? 우리는 상대 빈곤을 이야기할 때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의 50%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선생님 평균소득이랑 중위소득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다르거든요. 우리는 평균 키 그리고 중간 키 선생님 중간값이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유는 아무리 키가 커도 2m 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아무리 키가 작아도 150 안 되는 성인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뭐 170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남자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건 소득으로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왜냐? 중위소득은 이런 개념이에요.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야 니네 집 얼마 벌어? 나 이만큼 버는데 이게 중위소득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평균이랑 뭐가 달라요? 가운데 있잖아요. 평균소득은 이 모든 가구들의 총소득을 가구 수로 나눈 겁니다. 이 총소득을 나눴을 때 바로 이런 형태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란! 이건 가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얀펜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중간 키, 평균 키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거 봐. 제일 첫 번째 있는 사람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이게 마이너스야. 왜? 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일 돈 많은 사람의 키로 따지면 얘는 한 672m 뭐 이렇대요. 요만큼 아무리 합쳐봤자 이 한 사람은 못 이깁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2018년 기준으로 빌 게이츠가 오는 거야. 한 명이 왔어, 한 명이. 그럼 중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명이니까, 한 가구니까. 하지만 그의 총소득, 그의 총재산이라고 따지면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지고 오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중위소득을 보는 겁니다. 모든 총소득의 합을 가구수로 나눈 이 개념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 버는지를 확인하여 비슷비슷할 테니까 우리의 실제로 삶,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땐 바로 이 중위소득 그리고 그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얘가 바로 상대 빈곤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중위소득을 통해서 상대 빈곤을 보는구나 라는 개념 알아봤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빈곤선과 빈곤율을 통해서 실제 빈곤의 개념을 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줄이 그어졌습니다. 선생님 이거 도대체 뭐예요? 선생님이 만든 겁니다. 선생님이 비율, 전체 비율 기억나요? 비율, 전체 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더 가까운 쪽에 분모값이 더 커 막 이랬던 거? 선생님이 만든 공식인 것처럼 빈곤의 기본 개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만든 두 선입니다. 위에는 소득의 순서, 나열입니다. 절대 이 소득 순서는 비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구 누적입니다. 제일 못 사는 첫 번째 가구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100%가 됩니다. 과연 빈곤선과 빈곤율 어떤 개념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작합니다. 절대빈곤입니다. 절대빈곤선 소득이라고 했습니다. 최저생계비 알파로 책정합니다.
이건 각 나라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었을 땐 최저생계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저생계비 여기야 소득이야. 당연히 노랑선 즉 윗선 봐야 돼 아랫선 봐야 돼 윗선 봐야 돼. 요쯤이 알파야. 최저생계비. 얘가 1번입니다. 오케이. 절대 빈곤율은요. 최저생계비보다 못 사는 가구 비율. 여기 이제 2번 만드는 이 표를 만드는 얘가 절대 빈곤율이구나.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상대 빈곤입니다. 중위 가구를 찾는 것부터가 먼저입니다. 중위 가구야. 딱 5번째. 10가구 있으면 5번째죠. 50% 있는 집을 찾아가야 돼. 딱 가운데 여기 50% 얘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A. 여기가 이제 A가 되겠지. 찾아갔어. 가구를 일렬 배치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합니다. 중위소득 확인해 봅니다. 나 베타로 할래. 선생님이랑 약속처럼 어떤 공식처럼 알고 가자. 최저생계비 알파 이렇게 책정. 그 다음 중위소득 베타. 오케이. 얘가 B가 되겠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찾았어. 상대 빈곤선은요? 선생님 중위소득 찾으면 상대 빈곤선 아니에요? 아니. 상대 빈곤선은 2분의 1베타잖아. 그러니 이 소득의 2분의 1베타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고 얘랑 같을 수도 있긴 하겠죠. 이렇게 해서 상대 빈곤선 중위소득의 50% 2분의 1베타입니다. 얘가 C. 오케이. 그리고 여기로 내려와서 요만큼이 바로 상대 빈곤율이 됩니다. 따란! 끝났습니다. 절대 빈곤, 상대 빈곤의 가장 기본 개념이고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는 없습니다. 과연 이거 근데 선생님 저는 이거 아는데도요 잘 안 풀려요. 이걸 한번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가상의 상황에서 선생님과 함께 이런 형태들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 가져봅니다. 빈곤선과 빈곤율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 선생님이 가상의 국가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지금 각국의 최저생계비는 60만 원으로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국 모두 가구 구성원 수는 동일합니다. 실제로 이 형태는 지금 문제가 출제되면서도 이걸 기본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구 수와 인구 수가 동일한 비율로 움직이게끔 문제를 만들거든요. 자, 이제 각국의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야. 각 집마다 뭐 집이 10집이 있고 뭐 소득이 뭐 순서가 이런 순서야. 자, 어디 봅니다. 절대 빈곤선 뭐였어? 소득이잖아. 절대 빈곤선은 최저생계비 찾아가니까 절대 빈곤선 60만 원 찾아갑니다. 따란. 이게 절대 빈곤율이죠. 선생님이 이 두 선, 위에는 소득선, 그리고 밑에는 가구 누적 있는 거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봤었죠? 그러니 절대 빈곤선 60만 원이고 절대 빈곤율은요? 라고 이야기하면 30% 미만이죠. 미만 가구. 오케이. 절대 빈곤율 끝났습니다. 그러면요. 상대 빈곤선은요. 여기를 통해 갑니다. 상대 빈곤선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 중위 가구를 찾아간다니까? 50% 여기 가운데 있잖아. 이 중위 가격에서 올라갑니다. 너 얼마 벌어? 와우, 얘가 베타 값이네. 선생님 100만 원이요. 안 돼. 중위 소득의 50% 2분의 1베타 50만 원이요. 그렇죠. 바로 50만 원이 바로 상대 빈곤선 2분의 1베타에 해당하는 50만 원입니다. 선생님 베타는 어디서 나왔어요? 선생님 설정한 거야. 중위소득 그냥 베타라고 부른다고. 50만 원입니다. 그러니 50만 원보다 못 버는 이 가구 비율 20%겠죠. 그러니 상대 빈곤율은 20% 미만 가구입니다. 얘가 의미하는 바까지 한번 보고 갑니다. 여기 상대 빈곤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는 절대 빈곤에 속하죠. 2분의 1 베타가 알파보다 작기 때문에 2분의 1
베타에 해당하는 상대 빈곤 가구 모두는 절대 빈곤 가구에 속하는군요. 이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확인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을국의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을국의 상황입니다. 여전히 똑같이 최저 생계비는 60만 원이니까 절대 빈곤선 60만 원이요. 오케이. 얘 60만 원 찾아갑니다. 따란, 이게 알파 값이죠. 여기서 얘 내려오니 20% 미만이 바로 절대 빈곤 가구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얘 20% 미만이에요. 오케이. 상대 빈곤 선은요, 2분의 1 베타였잖아. 우리 베타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 중위소득을 올라갔더니 베타 값이 나왔고, 이 베타에 2분의 1, 100만 원 찾아갔더니 얘 40%네요. 2분의 1 베타. 그러니 상대 빈곤선 얘 100만 원이고, 상대 빈곤율은 바로 40% 미만이 됩니다. 이 형태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얘가 2배다? 여기 20? 얘 40이니까. 그렇다고 얘가 2배는 아닙니다. 애기들, 바로 이 개념입니다. 빈곤율이 2배라고 빈곤선이 2배가 아니고, 빈곤선이 2배가 됐다고 빈곤율이 2배가 아닙니다. 이 둘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뭐 오른쪽에 간다, 대소의 그 자리는 같을 수 있죠. 하지만 비율의 개념으로 몇 배가 더 큰지 몇 배가 더 작은지의 개념으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병국으로 갑니다. 병국쯤 오면 선생님 이제 너무 쉬워요, 이런 느낌 딱 들지 않나요? 절대 빈곤선 똑같이 60만 원입니다. 그러니 절대 빈곤선 알파, 즉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60만 원 미만의 가구 비율이 절대 빈곤율 됩니다. 20% 미만이네. 상대 빈곤선 중위소득 위에 올라갔더니 베타 값이 120이에요. 거기에 2분의 1? 와우! 60만 원이네요. 똑같네. 상대 빈곤선 2분의 1 베타가 여기서는 60만 원으로 절대 빈곤선과 같게 되면서 상대 빈곤율과 절대 빈곤율 20% 미만으로 동일합니다. 실제로 빈곤선이 같으면 빈곤율이 같다라는 이 개념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빈곤선이 같을 땐 절대 빈곤, 상대 빈곤 얘기하는 겁니다. 빈곤선이 같을 땐 빈곤율이 같은 건 100%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빈곤율이 같아도 빈곤선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줄게요. 만약에 이런 경우야. 예를 들면 최저 생계비가 61만 원이래. 그리고 지금 중기소득이 요렇게 지우고 140인 경우라고 쳐보자. 극단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최저 생계비가 61만 원이면 여기 어딘가 61이 있겠지? 여기 밑에 2집밖에 없어. 2집. 집으로 따지면 이게 만약 10집이라고 치면. 그리고 중위소득 140? 70? 여기 어디겠지? 근데 여기 80일 때 요 한 집이 나타나는 거니까 70일 때도 요 아래 2집밖에 없어. 2집 똑같잖아요. 실제로 수학적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평가원에선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음 빈곤이라는 개념을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접근해서 가르쳐 줬을 때 2014학년도 예비평가에서도 이미 빈곤율이 같으면 그냥 빈곤선 같다고 봐야 돼. 가상의 국가라는 이 형태에서 평가는 아예 그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근데 그게 2015학년도까지 괜찮았다가 2016학년도에 의견이 분분하게 되면서 빈곤율이 같을 때 과연 빈곤선이 같은지에 대한 이 부분은 아예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는 이미 평가원은
자기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답변을 통해 제시한 상태입니다. 빈곤율이 같을 땐 빈곤선이 같다라고 말이죠. 그러니 빈곤율이 같아도 빈곤선이 다를 수 있다는 이 개념은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가 사회문화 빈곤 파트를 볼 때 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게 애기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각을 병국을 통해서 빈곤선과 빈곤율 그리고 그들의 개념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빈곤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알파 최저 생계비라고 선생님이 설정하고 시작합니다. 베타 중위소득이요. 개념은 다르죠. 어떤 거냐면 이거 자체가 절대 빈곤선이지만 거기에 비해서 상대 빈곤선은 상대 빈곤선 2분의 1베타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야. 오케이? 어디 봅니다. 이 경우입니다. 지금 2분의 1베타보다 알파가 더 커. 절대 빈곤선이 그죠? 상대 빈곤선보다 커. 너무 쉽지 않나요? 그 경우 상대 빈곤율보다 절대 빈곤율이 더 큰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은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나오겠지. 모든 상대 빈곤 가구는 절대 빈곤에 속한다. 딩동.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최저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한다. 당연하죠. 중위소득의 50%가 얘잖아. 얘보다 얘가 더 크니까 당연히 얘가 오른쪽에 있으면 얘보다 크겠죠. 초과하는 거 맞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대 빈곤선과 절대 빈곤선이 같습니다. 상대 빈곤선과 절대 빈곤선이 같을 때 절대 빈곤 비율과 상대 빈곤 비율이 같다라는 이 개념. 마찬가지로 절대 빈곤율, 상대 빈곤율이 같을 때에도 빈곤선이 같다라고 올라옵니다. 이 경우는 또 최저 생계비의 2배가 중위소득이다.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당연하지. 왜냐면 최저 생계비가 2분의 1베타잖아. 그럼 여기에 2배면 중위소득이죠. 이제 세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즉 중위소득보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최저 생계비가 더 커. 이 국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가구가 50% 넘는 가구가 최저 생계비도 못 버는 경우야. 정말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 같은 경우엔 이런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경우의 수가 있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우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상대 빈곤선의 2배가 절대 빈곤선이야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중위소득이랑 최저 생계비가 같은 상황이잖아.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절대 빈곤율이 50%인 걸 의미합니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도 예를 물어보는 경우도 예시를 만들 수 있고 보기를,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도 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얘가 소득의 절반이라고 빈곤율도 절반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것만 확인하시면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된다는 거. 자, 이제 정리의 시간. 이 표현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빈곤의 여러 가지 표현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절대 빈곤선과 상대 빈곤선이 같아요. 무엇을 얘기해? 어디 보자. 위에가 소득, 밑에가 가구 누적입니다. 절대 빈곤선 알파와 2분의 1 베타가 같아요. 이 이야기는 요렇게 즉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이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아닐 수 있지만 평가원의 기준으로는 절대 빈곤율, 그래서 여기에 알파나 상대 빈곤율, 여기에도 2분의 1 베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이 같을 경우 절대 빈곤선과 상대 빈곤선이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얘는 평가원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평가원이 내는 수능을 봐야 되니까 이 기준으로 알고 가는 걸로. 자, 이제 최저생계비보다 중위소득의 50% 얘가 더 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최저생계비 알파 여기 있어요. 이거보다 2분의 1 베타가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 절대 빈곤 가구는 모두 어디에 속한다? 상대 빈곤 가구에 속한다. 따란. 반대죠? 상대 빈곤율, 절대 빈곤율. 상대 빈곤율이 여기야. 안쪽에 있어. 그럼 그 위에 2분의 1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절대 빈곤율이 더 커. 그럼 여기에 알파가 있어야 돼.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2분의 1 베타보다 알파가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50% 초과한다 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제 상대 빈곤율이 절대 빈곤율보다 큰 상황인데 상대 빈곤율은 20%로 절대 빈곤율은 10%로 정해졌습니다. 여기 따란 절대 빈곤율 10%네요. 밑에가 가구 비율이니까 여기 위에 알파 붙어야 됩니다. 상대 빈곤율 20%요. 여기 위에 2분의 1 베타 붙습니다. 얘는 2배일 수 있어요. 가구 비율은. 하지만 얘가 2배라고 소득도 2배일 수 없다라는 거. 우리 갑을 병국을 통해서 소득선과 즉 빈곤선과 그 다음 빈곤율을 확인하는 문제 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표현까지 익혀봤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의 표현. 실제로 시험에 나왔을 때 애기들이 되게 어렵게 만드는 표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소득 점유율에 대한 개념입니다. 빈곤 파트에서 2번 이상 출제된 표현입니다. 즉 하층 가구 누적이라고 이야기해서 A%는 소득 점유율은 무조건 A% 미만입니다. 정 안 되면 외우고 가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주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야기해야 되니까 잠깐 로렌츠 곡선 가져서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로렌츠. 이 표현만 알고 가면 돼요. 로렌츠라는 사람이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인구 누적, 가구 누적 다 상관없어요. 이 소득을 사람 수 혹은 가구 수로 이렇게 누적을 따져고 봤었을 때 소득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10명의 사람이 10만 원을 만 원씩 가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이 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2만 원. 왜? 두 사람이 2만 원 가졌으니까 20%. 다섯 사람이야. 그럼 5만 원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선. 그래서 이 형태가 완전 평등의 상황입니다. 근데 빈곤이 존재한다는 건 불평등하다는 거야. 가난한 얘네들은 1,000원도 못 가져. 만 원도 못 가져. 그러니 얘네들 가난한 얘네들은 조금 가지다가 부자인 마지막 한 명이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점점 불평등할수록 이 로렌츠 곡선이 이런 식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 누적, 가구 누적에 비해서 소득 점유율은 낮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해봤잖아. 못 알아들어. 내가 애기들을 딱 보면 네? 무슨 말이요?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것만 이해하면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이 표는 뭐예요? 도대체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야. 아까 표현 기억나시죠? 하층 가구 누적 A%의 소득 점유율 A% 미만이다. 이것만 확인하려고 선생님이 내용을 이해는 시켜줘야 되니까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 봅니다. 여기에 가상의 상황이야. 10집이 있어, 10집이. 그리고 그 나라의 소득은 10만 원이야. 완전 평등의 상황을 설정해 봅니다. 첫 번째 가구가 10,000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 첫 번째 가구는 10,000원을 가지고 있어서 소득 누적 10,000원의 소득 누적 퍼센트지로는 10%가 됩니다. 당연히 가구들은 다 똑같이 누적이면 한 가구는 똑같이 10, 20, 30, 40, 50, 60으로 나갈 거야. 거기에 평등할 경우, 완전한 평등할 경우 모든 집집마다 한 집이죠. 한 가구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00원인 상황인 거죠. 두 번째 집까지 갔어. 두 번째 집, 20%요. 그치, 10집 중에 20%니까. 근데 한 가구당 10,000원씩이니까 두 집이면 20,000원을 가지고 있게 돼. 완전 평등 상황. 이렇게 해서 가구 누적과 소득의 누적이 같아집니다. 이 경우가 바로 완전 평등 상황입니다. 즉, 하층 가구 20%의 소득 점유율은 가구가 두 집이 있어요. 얘네들 20%일 때 소득 점유율, 얘네들의 누적 20 가요. 가구가 30이 됐다라면 30 가겠죠. 이건 완전 평등의 상황입니다. 가상의 상황에 선생님이 10집 그리고 10만 원을 설정하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거죠. 즉 완전 평등할 때 가구 누적의 비율과 소득 누적 비율은 완전히 같습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빈곤을 배우고 있잖아. 완전한 평등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빈곤율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똑같이 10집이 이만큼 있어.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뭐 이렇게 10집이 10만 원을 가진 상황은 똑같아. 근데 이젠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조금 가집니다. 많이 가진 얘가 얼마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이 여기 맨 처음에 그냥 설정해놨어. 제일 못 버는 아이, 제일 못 사는 이 집은 1,000원밖에 안 가지고 있네. 10집 중 한 집이니까 그 집이 차지하고 있는 가구의 누적으로는 10%지만 소득은 1%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 집까지 요 두 집이 가난한 집이야. 그래서 20%가 됐어. 근데 두 번째 집 가지고 있어봤자 3,000원밖에 없어. 이 두 집 합쳐서 소득 누적이 4,000원이야. 그럼 얘는 4%밖에 안 돼. 물론 얘가 선생님 이거 8,000원이면 괜찮아. 중요한 건 아까 완전 평등할 때 가구 누적의 비율과 소득 누적의 비율이 같다입니다. 그런데 빈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절대 하층 가구 A%의 소득 점유율이 절대 그 A%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층 가구 A%의 소득 점유율은 A% 미만이다 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실제 시험하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느냐? 이렇게 출제됩니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빈곤율이 존재할 때 하층 가구 A%의 소득 점유율은 A% 미만이에요. 상대 빈곤율이 10%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그 10%의 가구가 소득 점유율 10%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완전 평등해야지. 그럼 이제 꼭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얘가 10%더 많으면요? 아니 그러면 빈곤하지 않지. 하층 인구가 아니지. 하층 가구가 아니지. 아니야? 그지? 그러니 상대 빈곤율 10%일 때 상대 빈곤 가구의 소득 점유율은 10% 미만이고요. 절대 빈곤율이 7%일 때 최저 소득 미만 가구의 소득 점유율은 7% 미만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빈곤의 모든 개념이 끝났습니다.
빈곤선과 빈곤율의 개념, 그리고 상대빈곤, 절대빈곤의 개념들. 다시 얘기하지만 상대빈곤과 절대빈곤은 뭐라고? 객관적 빈곤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느낌적인 느낌으로 난 가난하다고 느끼니까 하는 그런 주관적 빈곤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빈곤의 모든 개념이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빈곤의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